1월 7일 금요일 저녁 9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책 소개하겠습니다. 신간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 중 국민들로부터 받은 편지, 그리고 그 편지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적시 답글은 못했지만 이 책을 엮으면서 그 편지들을 추려내고 그 편지들 밑에 박 대통령의 생각을 답신 성격으로 붙여서 그 내용들만 오롯이 엮어서 만든 책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머리와 상의 옷 위에, 어깨 위에는 눈으로 보이는, 눈발로 보이는 하얀 눈들이 얹혀 있고요. 펴낸 곳은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과거에 언로, 자유보수 진영의 언로가 막혀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좌편향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건 지금도 녹록지 않습니다만, 보수 진영에서 하나둘 운동하는 활동가들이 나타나고 할 때 모두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주고 박수치고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로세로 연구소인데요. 저도 이 채널 초창기에는 몇 번 보다가 그 다음부터 잘 안 보게 되었어요. 글쎄요, 관심과 돈 있는 곳을 찾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또 많은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또 배움직합니다만, 어떤 사람의 사생활까지 막 들춰내면서 핥히고 하는 그런 장면들에서는 그런 걸로 이슈를 만들고 시선을 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살이 좀 찌푸려졌어요. 물론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탄핵 국면 때 촛불 집회에 이어서 태극기 집회가 나오고, 같은 상인이 낮에는 태극기를 팔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LED 초를 또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게 상인이죠. 변호사가 어떤 성향의 범죄를 갈려서 다루는 게 아니듯이 상인들은 이제 돈이 되는 것은 다 합니다만, 이 채널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은 저로서는, 제 성향에는, 책 소개하면서 제 성향 이야기는 하긴 그렇습니다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반일 선동에 대해서 글쎄요, 상품화되어 있는 것이 있죠. 예를 들자면 안중근의 손가락이 한마디 잘린 손바닥 스티커 같은 거 차에 막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노란 리본도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품화되어 가지고 나오듯이 보수 진영 일부에서도 박정희 파리, 그걸 상품화 해가지고 한다는 것을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운영자들 채널의 성향은 성향대로지만 내용은 내용대로 또 저는 책을 보고 싶어서 꼼꼼히 봤고요. 심지어는 문재인, 조국, 김수현,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하성, 이런 책들도 봅니다. 더 심지어는 이재명의 책도 봅니다. 왜냐하면은 원튼 안튼 그 사람들이 정책 위반자들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책들과 비교할 수는 없고 또 그런 인물들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내용을 위해서 봤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역근이로 되어 있고요. 쭉 내려옵니다. 책임 편집에 김규나, 성철인, 정은희, 디자인 권성희, 발행인 권용석, 김세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 민주노총이 가장 싫어하고, 물론 한 통이긴 합니다만 정교조, 공무원 노조가 싫어하고,
공무원 집단에서는 공무원 노조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밥그릇을.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공무원 조직을 존속시킬 수 있는 혁신이었음에도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탄핵을 지켜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로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좌익 진영의 전투력, 질긴 생명력, 선동 기술, 또 선동해 나가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진영의 몰입애들, 저질 모사꾼들이 그야말로 대마불사로서 나라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저질 행각들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사진들도 같이 실려 있어요. 실려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책을 소개하는 중간중간에 하나씩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서문, 박근혜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4년 9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저의 시간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늘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면서 참으로 숨가쁘게 지냈습니다.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드리기 위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 찍히고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음에도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는 편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있어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보내주실지 기다려지고 설레기도 하였습니다. 편지를 받으면 편지에서 전해지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이야기들이 작고 외진 저의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곤 하였습니다. 간혹 답장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깊은 울림을 주신 편지 글에는 답장도 드리고 싶었지만 이곳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음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마음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의 편지에 저의 답장을 묶어 책으로 내면 편지를 주신 분들께 간접적으로나마 답신을 드리는 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변호인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수만 통의 편지들 가운데서 책에 실을 편지를 추리는 것이 어려워서 근 1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분의 편지를 다 실을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끝으로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들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해주시며 격려와 사랑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박근혜 드림. 예, 여기에서는 어떤 원한이라든지 정오라든지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저 아주 간단하고 담백하게 인사를 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엮을 당시 편집 일을 맡았던
분들의 짤막한 문장이 아주 순수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 뒤편 끝에 있습니다. 편집인의 글. 수기로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 문화가 사라진 오늘날 수만 통의 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수많은 편지들을 읽고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지 못한 꼬마 아이의 삐뚤삐뚤한 글부터 정성스레 한문으로 마음을 표현하신 어르신의 글 속에는 2010년대 후반의 대한민국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타이핑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잊어버린 과거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의 순간을 기록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통령께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각양각색의 편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는 그리움이었습니다. 수만 통의 편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의 그리움을 담아보려 노력했습니다. 편지지에 새겨진 눈물 자국까지 다 씻지 못했으나 그렇게 모인 그리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2021년 12월 가로세로 연구소 작가 정은이 승채린 드림. 여기 나오는 편지들, 야 이거는 정말 영상에 남겨봐야지 남기는 게 좋겠어 하고 막 읽으면서 접었는데요. 모서리를 거의 다 접혀버렸습니다. 거의 다 접혀버렸습니다. 이 편집인들도 나름대로 엄선해서 여기다가 엄선한다는 게 뭐 대단한 문장을 싣고 그런 게 아니라 각 연령층 다양하게 또 직업 다양하게 여기에 순수한 사람들의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도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접다 보니까 거의 다 접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몇 개만 추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그리움이라고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진실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관통하는 단어는 진실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독 간호사 시절 이야기도 하고, 새마을 운동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분들의 녹아져 있는 편지들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답신 한번 볼까요? 너무도 가난하였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조차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머나먼 독일에서 간호사와 탄광 근로자로 일하셨던 분들이 고국으로 보낸 돈을 종잣돈으로 하여 오늘날의 경제 번영에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로부터 독일을 방문하셨을 때 광부로 파견되신 분들을 만나서 연설을 하시던 중 같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기피하는 험한 일을 하기 위해 간호사로 파견되셨던 님과 같은 분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여생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보낸 편지.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나 언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탄핵 사태 전까지 정치에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렇죠. 일반인들은. 그러나 국가의 수장을 이토록 허술하고 편파적인 과정으로 파면시키고 헌법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노는 게 가능한 행위인가 하는 의문으로 생전 해본 적 없는 시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제 2018년도입니다. 탄핵 초기부터 상황을 판단해 보건대 결코 대통령의 큰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언론, 사법, 국회와 같은 내부적 요인과 북괴,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괴, 중국 같은 외부적 요인 모두가 유착해서 탄핵 사태가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기존 언론을 보지 않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죠? 일반인들도. 일반인들이 이제는 전문가 반열에 오른 분들이 많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근데 언론들을 안 보고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른바 보수 진영의 유튜브도 많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는 시위가 광화문 일대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언론의 소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대통령께서 지금 치르고 계시는 전쟁을 함께하며 응원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답글입니다. 후손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자학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세월 동안 국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보편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폄하하더라도 이러한 잘못들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 바로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바른 역사교육만이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고 국민에게 진실을 찾는 힘을 길러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아픈 상처를 헤집으면서 상처를 덧나게 하는 사람보다 아픈 상처를 보듬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성숙해지고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삭스리한 더불어당 분명히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이다. 부정선거가 의심됩니다. 라고 하는 편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부자도 이야기하지 않고 일하시다가 손가락 잃는 사고를 당하셨다니 얼마나 놀라고 힘드셨는지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걱정해 주시니 오히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답글을 남겼어요. 어떤 분은 또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사시는 분은 탄원서를 올렸는데 그 탄원서 내용을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탄원서 사건 번호 2018도 1087 피고인 박근혜. 비아그라가 나왔다. 그 다음에 마약 성분이 나왔다. 계속해서 더 나올 거다. 앞으로 이제 섹스와 관련된 테이프가 나올 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위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개그맨 김재동과 함께 2016년 11월 25일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한 발언입니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최태민 이야기, 마약 주사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이 답합니다. 두 사람의 대답 내용을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하고 저질스러운 내용으로 저를 조롱하고 모욕하였지만 사실이 아니기에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들이 이미 거짓으로 밝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추악한 행태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까요? 관심 없는 사람 태반일 겁니다. 오히려 끈끈이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송을 걸었던 문재인이 어쩌면 현명할지도 모르죠. 한국 정치 풍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최서원이라고 하는 여성의 존재가 있다. 연설문을 작성을 할 때 일반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피드백이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라고 시인을 인정을 하는 순간 봐라 마녀 맞잖아 라면서 개떼 달라들듯이 사람들이 물면서 늘어졌죠. 인정 안 하면 저것 봐라 독한 마녀다. 인정하면 그것 봐라 마녀 맞잖아. 예. 과거 중세에 마녀 사냥을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그런 좌익들이 하듯이 놀아나서는 안 되겠죠. 예. 대통령이 국민 상대로 소송이나 하고 말이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정교조 세대 청년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의 편지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20대 청년 정모모입니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께 편지 쓰는 방법이 소개된 일간지의 기사를 읽고 이렇게 서신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간혹 친구들로부터 저 선생님이 정교조래 하는 말을 들으면 정교조가 뭔데? 하고 되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빨갱이가 무엇인지,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공산당의 실체가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저는 왜곡된 역사교육을 받고 자란 일명 정교조 세대입니다. 종북 세력, 친북 세력, 민노총, 정교조, 좌파가 한 묶음임을 깨달은 것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기 탄핵되고 집권한 좌파 정부가 들어선 이유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타이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자 경제는 주저앉고 서민들의 살림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새삼 크게 다가옵니다. 진실은 더디게 다가오지만 끝내는 올 것이고 오늘의 시련을 참고 견디어내면 반드시 밝은 날이 올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오늘의 시련을 견디어내면 우리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나라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38세 직장 여성입니다. 연애 편지가 아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라 참으로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라도 대통령님을 응원할 생각을 못했는지 참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탄핵 사건 전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고 쭉 나옵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답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편지를 예전처럼 많이 쓰지 않는 세상이 되다 보니 저에게 보내신 서신들 중에는 오래전에 연애 편지 이후 처음 편지를 쓴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저의 탄핵 전에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무엇이 진실인가 열심히 찾아 공부하고 새로운 역사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재임 중 국민들은 안보, 외교, 경제, 교육 등은 정부에게 맡기고 각자는 자신이 맡은 생업에 열정을 쏟으면서 보람을 찾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심히 저의 건강을 챙겨주신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에 어떤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8년 12월 2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이제 당신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23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12월 2일 토요일 거짓 탄핵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자는 집회가 2시에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7,000명 규모라고 했지만 그곳에 있었던 저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야 박근혜 대통령님의 청렴과 진실함을 깨달았습니다. 대통령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자칭 진보라는 정치인들에게 속아 휩쓸리던 개돼지 시절과는 다릅니다. 예. 좀 대한민국의 국운이 기울었을지도 모른다. 정말 심각한 백스텝이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현실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실익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새삼 느꼈습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답글을 붙입니다. 이제 당신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운명적으로 저의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 생각했고 이 나라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일부 세력이 폄하할 정도로 부끄러운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열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나라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젊은 패기와 굳은 결기가 느껴져서 마음 한편이 든든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서 보낸 편지에 대해서 안보를 걱정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편지입니다. 박 대통령의 답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라를 원망해보지 않았다는 말씀.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면서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고맙게 생각했다는 그 말씀이 한자 한자 제 가슴에 각인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님과 같은 국민들이 함께 만들고 지켜낸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말들이 모이면 강한 울림의 에너지가 되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들 합니다. 새해에는 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기는 대단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창문 열면 길에 지나가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 여기 나오는 문장이 우리 가슴을 때리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라를 원망해보지 않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라를 원망해보지 않았다. 예. 세월호 이야기가 나오고요. 진실을 알아버린 97년생의 고백. 저는 97년생입니다. 97년생 모두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버렸고 노란 리본만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 또래들에게 적폐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억울함과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조차 이런데 당시 대통령은 어떠셨을지 제 가슴이 쓰려옵니다. 저는 결국 모든 인간관계를 끊었습니다. 한동안 집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12월 1일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고 태극기를 들고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함께 외쳤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와 선글라스로 눈을 가렸습니다. 목이 맸지만 그 먹먹함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글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날의 상황은 너무도 충격적이라서 지금 다시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그날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관저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저에 대한 해괴한 루머와 악의적인 모함들이 있었지만 저는 진실의 힘을 믿고 있었기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감추려고 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20대 때 알레르기와 비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체질이 변했던 것은 어머니께서 갑자기 흉탄에 돌아가신 것에 충격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처음에는 포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비염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님도 곧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주 서울 집회에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편지를 보냈던 여성은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성입니다. 매주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때 당시 2019년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남의 슬픔을, 남의 슬픈 영혼을 팔아먹는 자들은 인간의 형태를 띤 악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마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호 음모론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40억인가요? 수십억의 수익을 챙긴 김어준, 앞서서 주진우 같은 인간들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정치인 중에서 그 사람들을 단죄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습니다. 이 편지는 2019년 6월 15일 최모모 씨가 보낸 편지인데요.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사람 없이 평범한 사람들이 편지를 남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한번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운 대통령님, 오늘 광화문에서 만난 어느 분이 대통령께 엽서를 보냈다면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때 정수 장학금 400만 원을 받아 공부했다고요. 그때 제 머리에 나는 왜 그 말씀을 안 드렸지? 빨리 말씀드려야지 하고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상고를 졸업하고 격리를 보면서 승진도 하였지요. 제가 다니는 공장은 식용유를 제조하며 군납도 했습니다. 군납 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보증보험증권이었는데 보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며 분양받아 부모님이 살고 계신 시골의 조그만 아파트를 담보로 보증했습니다. 국가에 납품하는 건데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그 여파로 회사가 어려워져 1년 계약에 6개월만 납품하고는 그만 부도가 났습니다. 아파트는 압류되고 처분되었고 연체 이자율은 얼마나 높은지 순식간에 5억이 넘는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집권하실 때 연대 보증인 IMF 당시 구제 정책이 생겨서 저는 1,000만 원 조금 넘은 금액을 상환하고 금융거래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은혜를 지금에야 보고드립니다.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2019년 6월 15일 최모모. 박근혜 대통령의 답글입니다. 재임 중에 정책으로 제기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 저도 기쁩니다. 저는 요란스럽거나 떠들썩한 정책보다는 실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기업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그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우선순위로 집행되곤 했습니다. 비록 결실을 다 보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작은 결실이라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보람을 느낍니다. (2019년 6월 19일) 충청도에서 보낸 이모모 씨. 저는 어릴 때 책벌레였습니다.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보다 앉아서 책 읽는 게 좋았습니다. 동화 속 주인공처럼 바르고 곱게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천하려고 했었죠. 어린 마음에 이 내용이 머리에 박혀 욕을 입에 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욕설을 하면 입에서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답답할 만큼 앞뒤가 똑같으신 분이잖아요 라는 말을 했는데요. 박 대통령이 여기에 답글을 붙입니다. 답답할 만큼 앞뒤가 똑같으신 분이잖아요 라는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이 사회에서는 질서와 원칙이 무너지고 말겠지요. 흔히 언행일치라고 하잖아요. 서로 믿을 수 있고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지금보다 세상은 오히려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 사회를 꿈꾸고 있고
그런 사회가 오면 우리 모두 편안함을 느끼면서 평화로운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성공 여부, 한 인생의 성공 여부도 궁극적으로는 다른 국가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로 판가름나지 않을까요? 대통령으로 해외 순방을 다닐 때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돕기 위해 참전한 나라를 방문했을 때는 반드시 생존해 계시는 참전용사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신 헌신과 희생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한 참전용사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제게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고 라고 하셔서 제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끝으로 없는 솜씨지만 집밥도 만나게 지어서 아무 사심 없이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그런 날이 오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초대해 주셨는데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가올 여름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19년 6월 25일 송모모, 지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3세 청년입니다. 과거 대통령님의 탄핵을 기뻐했던 어리석은 국민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죠. 이 정도면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짜 뉴스와 그들의 거짓 선동에 휘말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여론에 휩쓸렸습니다. 그것이 정의인 줄 알았습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언론에서 보도하는 대통령에 대한 조롱을 보며 웃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어느 순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하고요. 그래서 언론이 아닌 다른 데서 진실을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대통령의 답입니다. 쉽지 않았을 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는 아무나 가지지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 세대를 위해 꼭 이루고 싶었던 그리고 추진 중이었던 정책과 계획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었던 점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에게는 무한한 길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읽어 남기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요. 아까 여기 편집인들이 소개했듯이 2010년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가 녹아있다고 합니다만 그전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까지 다 녹아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광주 출신 20대 여대생의 편지. 언론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박 대통령의 글입니다. 사기가 판을 치는 시절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혁명이다 라고 했던 조지 오웰이 생각납니다. 진실은 더디게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작은 외침들이 모여 광장에서 광장으로 메아리 쳐가면 진실은 어느덧 우리 곁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 타국의 땅에서 걱정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진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헌고 사건에 대해서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의 황모모 씨가 2019년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청소년들도 많이 관람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울면서 원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기억이 납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은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배울 권리가 있고 기성세대는 그들에게 올바른 우리 역사를 가르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줄 알고 옳지 않은 것에는 저항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것이겠지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아온 행운이라는 내용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정모모 씨가 2019년에 남긴 편지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입니다. 어느 탈북자 한 분이 지도 위의 휴전선을 가리키며 당신이 5cm 위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거다 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누릴 때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들 하지요.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자유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목숨으로 지켜온 자유를 지켜내야 하는 이유야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따뜻한 글 감사합니다. 이건 좀 재밌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신모모신데요. 이제는 집토끼 안 할 겁니다. 예, 선거 구도에서 집토끼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박 대통령이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집토끼 소리입니다. 정치판에는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님의 말처럼 소위 집토끼는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 고마우면서도 두려운 대상입니다. 내가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집토끼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버릴 것입니다. 언제나 가둬둘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정치인들 뿐이죠. 국민을 무겁게 바라보면서 옳은 정책을 위해 노력하면 산토끼도 산에서 내려와 스스로 품으로 들어오겠지만 얕은 꾀로 잠시 환심을 사려고 하면 있는 집토끼도 가출을 하겠죠. 님이 말씀처럼 밤이 지나면 반드시 여명이 밝아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전라도 가두리 양식장이 있고 경상도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예. 속절없이 선거철만 되면은 가두어져 있다가 통통하게 살 익은 생선을 꺼내가지고 정치인들이 회를 처먹죠. 아이고,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너무 많이 접해 있습니다. 다 정말 읽어서 남기고 싶습니다만 새마을 운동의 추억. 매일 밤 술로 지새워 20kg이나 살이 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써오던 글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 적어봅니다. 제가 아니어도 다른 수많은 국민의 편지 속에 죽고 싶다, 힘들다, 지옥이다, 망했다가 가득할 테니까요.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017년 5월 이후 매일 밤을 술로 지새워 20kg이나 살이 찐 제가 여쭤보기에 좀 많이 민망한 질문이네요. 저는 2017년 5월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나 이런 쪽은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늘 지금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태평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당면하니 관심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 나오고요. 박 대통령이 답을 합니다. 술을 드셔서 몸무게가 20kg이나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몸매 관리를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기운내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저도 이곳에서 교도소에서 우리 공무원 한 분이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후 시신이 불태워진 채 버려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정부 당국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하려는 정황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 유족들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정부 발표에 강하게 항의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이번 북한의 만행은 용서받지 못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훗날 이번 만행에 개입한 북한 인사들은 반드시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더 읽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라는 말도 있고요. 진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책을 제가 소개하면 혹자는 저 사람 박사모인갑다, 박근혜 빠인갑다 이렇게 바로 분류할지도 몰라요. 뭐 그건 반대급부로서 문재인을 칭송하면, 이 상황에도, 이 판국에도 문재인을 칭송하면 그거는 정말 대깨문이 맞겠습니다만, 어쨌든 넌 대깨문이구나 이렇게 분류를 하듯이, 그러나 저는 박사모도 아니고 2012년에 투표를 했는지도 기억에 없을 만큼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시골 딸깍발입니다. 인간적으로 전혀 저하고 연관도 없고, 하지만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법률 공부라도 해볼 겸 탄핵 소추안부터 읽고 재판을 먼저 끌어내려 놓고 재판을 하고, 지금 와서 무죄가 또 떨어지고, 미국과는 사뭇 다른 탄핵 절차를 가진 대한민국,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보면서 마지막 최근에는 태블릿 PC가 최서원 씨께 아니다라는 검찰의 발표가 있기까지, 뭐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이제 보수 진영에 괴멸시키면서 무죄 떨어지고 혐의 없는 걸로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거 다 지금 윤석열 씨가 했던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앞잡이로서. 윤석열은 이제 대권 후보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인데 아주 압축해가지고 요약할 수도 있을 만큼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이것조차 사람들이 잘 잊어버린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고, 뭐 정말 입 아프게 말합니다만 광우병 때 쫓아나갔던 사람들, 태블릿 PC 가지고 쫓아나갔던 사람들,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여기 어떤 청년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백을. 또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있을 때 지켜야 한다는 거. 우리 지금 9시까지 장사해, 11시까지 장사해, 시키는 대로 다 따라오다가 이 지경까지 오고, 주사 맞추자. 최근에 재판관 한 분에 의해 가지고 제동이 살짝 걸리긴 했습니다만, 거의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던 이 방역 독재, 메디컬 파시즘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하게 순응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났어요. 또 심지어 좌익 진영에 지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읽어보면, 글쎄요, 아예 제껴놓고 안 돼, 박근혜는 나쁜 년이야, 세월호도 있잖아, 뭐도 있잖아, 이렇게 아직까지 악녀로 마녀로 분류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에 잘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답글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나라를 원망하지도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오다가 정치에 관심 없다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아까 편지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은 개돼지가 아니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그런 내용까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괜찮아요, 내용이. 뭐 좋은 윤문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도요, 충분히 우리네 일상들이 녹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